지금 전투기 엔진은 추력 못지않게 전기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차세대 엔진 성능을 가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해외 보도를 보면 그 흐름이 분명합니다.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용 E2SG를 공개하며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전기식 인베디드 시동 발전기는 공간을 절약하고 미래 전투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인스도 같은 맥락에서 기술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스터빈 코어에 완전히 내장된 전동시동 발전장치의 성능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성능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가 제시한 기준선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수십 킬로와트급 격까지 전원에서 벗어나 최소 100킬로와트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플랫폼으로 엔진을 재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전기와 터보팬 논의를 본격화하는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세계가 요구하는 전력 스펙을 정면 겨냥했고 무인 전투기 중심에서 필요한 전자전, 링크나 각종 센서까지 확장 가능한 전력 여유를 더 작은 추력급에서 먼저 실현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기준선 위에 서서 우리는 적용 속도와 통합, 용이성에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4,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추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무장을 얼마나 싣는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전기화 엔진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공개하면서 공군력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KF-21보람에 탑재되는 GE-F4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는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kW로는 선택과 집중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을 줄여야 하고 전자전을 강화하면 다른 장비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엔진은 발전 능력을 무려 100kW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3배라는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100kW라면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전 냉각 계통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전장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방식은 기계적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구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하여 연비와 장시간 채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연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채공하며 모든 전자장비를 지속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북아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한국적 현실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해와 동해 상공에서는 탐지와 교란, 데이터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시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 추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와 터보팬의 의미를 현장에서 풀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가 동시에 요구하는 건 추력과 항속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A사 레이더가 GAN 소자 도입으로 탐지거리와 전자전 모드의 활용폭을 넓히려면 전력과 열 관리의 여유가 먼저 열려야 하고 네트워크 중심 교전에서 다중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순간 피크와 평균 전력 둘 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매체는 이미 전력과 냉각 요구가 충족될 경우 GAN 채택이 현용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냉정하게 제시했고, 이는 기체가 스스로 전력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국내 연구 생태계를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내연발동기 발정이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체를 포괄하는 가스터빈 기반 미래 추진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한 새로운 가스터빈 영역으로 이식해 엔진이 곧 전력권인 구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도입니다. 개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력 발생을 엔진 코어와 결합하거나 엔진 스풀과 지능적으로 연동하는 설계가 유력하고, 그 결과로 기체 설계의 공간과 중량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들이 체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동방이 개념이 전장에 안착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이 빠르게 커집니다. 광대역 제머를 쓰는 순간부터 데이터 링크는 더 두껍게, IRST는 더 정밀하게,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더 많은 연산을 당겼습니다. 이럴 때 전력 여유가 없는 플랫폼은 전술 옵션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추력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술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100kW급 전력 여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약 100kW 수준이 소형 UAS가 상대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용 지평선으로 제시된다고 정리합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바로 이 임계선으로 수렴한다면 항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제머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의 자유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주제는 공학 논문이 아니라 수출과 작전 개념을 함께 바꾸는 카드입니다. KF-21 시제기에서 검증한 각종 전자장비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요구 전력은 커지고, 차기 개량형이나 무인 동반 체계로 갈수록 항공기 전기와 지수가 높아집니다. 덕분에 작은 추력급에서 큰 전력 여유라는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무인기는 탑재 중량과 항속에서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발전 모듈을 엔진 계통과 촘촘히 결합해 효율과 신뢰성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국내 제작 생태계에는 이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열관리, 부품군을 묶어내는 공급망이 이미 성장해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 다져놓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통합 제어 노하우가 그대로 군용 가스터빈 전기화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건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기체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한국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성능 한계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기능하고, 그 열쇠를 쥔 국가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전력 아키텍처를 동시에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기초와 가스터빈 확장선, 그리고 운용 환경에서의 냉각과 전력 관리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짚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외 전장 추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센서, 전자전, 지향성 무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병행하려면 기체가 100kW급 전력 여유를 안전하게 뽑아내고, 그 열을 조용히 처리하며 고기동 중에도 파워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나라만이 차세대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생존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방정식을 각 요소 기술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E2SG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 프레스 앤드 휘트니 역시 F135 엔진의 향상형 패키지를 통해 발전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4,000에서 5,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각국이 값싼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장시간 채공하며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낼 전술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켜는 순간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부터 교란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뒤이어 지향성 무기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미래전장은 소형 레이저 방어 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지만 이번 엔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번 엔진으로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와 터보팬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시험대 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적 해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3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철학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8월 27일 롤스로이스 엔진 공동 개발 속내 드러나 영상입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엔진 주권과 수출 자율성입니다. 한국은 이미주의 F414로 초기 양산을 고정한 상황에서 영국이 왜 지금 롤스로이스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느냐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영국 정부가 롤스로이스를 전면에 세운 이유는 단순한 거래 확대가 아니라 한국과의 공동 개발과 공동 지분 모델을 통해 동북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흥 전투기 시장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파워팩을 누가 설계하고 소유하며 통제하느냐가 이후 30년간의 전투기 시장에 칼자루를 쥐게 되는 열쇠가 되니 이에 영국은 협력자가 아니라 동등 지분의 파트너로 들어오려 합니다. 즉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파트너십 문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이 로드맵은 영국이 방산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려 한다는 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한국 전투기 엔진 파트너 교체를 노리며 공동 생산과 깊은 산업 연계를 제안하는 배경에 자국 방산 기반 강화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블록으로 나아갈 타이밍에 영국이 공동 IP와 IT/AR 풀이라는 달콤한 선택지를 들고 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축은 한국의 중장기 엔진 자립 부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30년대 중반을 바라보고 전투기 엔진 역량을 키우는 움직임은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수조 원대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자국 전투기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에서 시작해 핵심 제조 공정에 이르는 사다리를 단계적으로 오르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 구상과 영국의 공세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블록2와 3 이후입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으로 직행하기엔 시간과 리스크가 크고 미국산 엔진을 유지하면 수출 승인 리스크가 남습니다. 여기서 영국산 코어와 한국형 주변 계통을 결합한 공동 IP 모델이 현실적 우회로로 영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롤스로이스 참여는 한국의 장기 자립에 역설적으로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IP와 수출 통제 조건을 한국에 유리하게 깔아놓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과제인데요. 한국은 이미 F414를 기반으로 양산에 들어갔고 2024에서 2025년 계약으로 초도 40기 세트, 이어 추가 물량까지 라이선스 공급망을 누적했습니다. 이 말은 최소 수년간은 한화 라이선스 체계로 안정적 물량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에 블록2와 3의 파워 플랜트 옵션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체냐 유지냐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수명주기 비용, 정비체계 전환비, 수출 승인 유연성, IP 확보율을 종합한 체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영국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개발, 공동소유, 공동수출이라는 세 단어를 앞서며 한국의 결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누가 한국의 수출을 제약하지 않는가? 둘째, 누가 한국의 엔진 기술 축적을 진짜로 보장하는가? 셋째, 누가 20에서 30년 스팬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권을 인정하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치화해서 비교하면 감정과 상징을 넘어 전략이 보입니다. 지금 영국의 제안은 IT/AR 완화와 유연한 수출 승인 그리고 공동 IP라는 카드로 한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 이미 F414로 생산 라인을 굴리고 있어 전환 비용과 일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당장 엔진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블록2와 3 진입 시점에 협상판을 오롯이 한국 주권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IP 지분이나 소프트웨어 접근권과 국산화 범위를 수치로 못 받고 철저히 한국에게 유리한 수출 승인 권한을 계약서로 명시하면 영국과의 협력은 위험이 아니라 지렛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렛대를 잘 쓰면 한국은 차세대 엔진 자립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내민 카드는 한마디로 주도권 패키지입니다.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KF21의 차세대 파워플랜트를 함께 설계하고 공동 생산하며 공동 수출하는 파트너 프레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성사되면 엔진 코어의 설계 시험 데이터의 일정까지 사실상 영국과 공유 테이블에서 결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위험 분담과 일정 단축을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스트림 IP와 다운스트림 정비 개량 수익을 장기간 락인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수출 자율성에 막혀있던 ITAR 이슈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바로 그 대가로 엔진 거버넌스에 열쇠를 쥐겠다는 속내가 읽힙니다. 영국 정부가 직접 로비에 나선 배경도 같습니다. 방산 공급망을 미국 일변도에서 다극화하려는 계산과 한국의 차세대 수출형 전투기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산업 전략이 겹쳐 있습니다. 문제는 전환의 타이밍과 비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F414 체제로 블록1 양산을 굳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체결한 40기 라이선스 물량과 이어지는 추가 발주로 최소 수년간 안정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기체의 인터페이스까지 재검증하려면 수천 시간대의 통합 시험과 비행 시험이 불가피합니다. 즉, 지금 갈아타면 생산성의 손실이 커지고 다음 블록에서 병렬 개발로 들어가면 리스크가 관리됩니다. 현실적 경로는 명확합니다. 블록1에서 초기 양산은 F414로 유지해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고 블록2와 3에선 롤스로이스와의 공동 엔진 옵션을 열되 한국 주권을 계약서로 못 박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사항인 IP 분할, 소프트웨어 접근, 해외 수출 승인 구조, 국산화율 마일스톤을 수치 기준으로 명문화하면 협력은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이 수출 자율성에서 최종 승인권을 보장받는가, 한국이 코어, 열부품, 소프트웨어, FADC 데이터 접근을 기간 제한 없이 확보하는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수명주기 비용 시장에서 정비, 개량의 주관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담보되면 영국과의 공조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내재화의 가속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롤스로이스의 장기 수익 모델에 한국이 종속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상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블록1으로 양산 수출 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둘째로 블록2와 3의 엔진 요구 성능과 통합 일정표를 확정한 뒤, 셋째로 롤스로이스와의 공동 IP, 공동 인증, 공동 수출 조항을 조립하듯 끼워 넣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원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정이 꼬여 수출에서 한국이 불리해집니다. 엔진은 부품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시험 설비와 정비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 소재, 코팅, 블레이드 공정, 열관로 내구도 데이터까지 모두 쌓여야 진짜 주권이 생깁니다. 한국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롤스로이스가 제안하는 공동개발과 공동수출 프레임은 좋은 연습장이 될 수 있지만 지분율과 접근권, 로열티 구조를 계약 자동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롤스로이스와 공동개발을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예컨대 특정 수출 지역에서 한국형, 개량형을 묶어 파는 패키지 전략에 한국이 기체에 관련한 모든 정비 업그레이드 1차 권리 같은 항목을 표준 계약에 넣어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블록3 이후 완전 자립형 파워플랜트로 넘어갈 때 지저분한 계약 문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롤스로이스의 검은 속내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에 올라타 글로벌 엔진 판도에서 점유율과 레퍼런스를 동시에 얻겠다는 겁니다. 이 판에서 한국이 할 일도 분명합니다. 당장의 양산 속도를 깨지 않으면서 다음 블록의 엔진 주권을 계약으로 선점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한국은 수출 자율성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엔진은 더 이상 외산 부품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노려야 할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승부처는 누가 엔진을 지휘하느냐입니다. 롤스로이스의 기술력을 통한 확장 전략은 오히려 한국 엔진 주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속도는 한국 공장에서 실행하고 표준은 한국 문서에서 수익은 한국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완성된다면 롤스로이스와의 엔진 공동 개발은 한국에게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보라매의 심장이 어떠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